네, 안녕하십니까. 깡생클럽 강제 전문가입니다. 날씨가 추워요. 오늘 증시 만기일이었습니다. 옵션 만기일이었는데, 이제 옵션 만기에서 주목을 해야 될 부분이 뭐였냐면은, 이제 프로그램 매도 물량을 얼만큼 소화하느냐, 이 부분이 사실 중요했는데, 어저께 같은 경우는 국내 증시가 가계 반등이 나오면서 5일선 이상으로 올라갔었죠. 그래서 시장에서 이제는 이제 뭐 어차피 바닥이다라는 관점은 동일한데, 그 자리대에서 추가적인 강세가 오히려 나올 수 있느냐, 이 부분이 좀 중요했었죠. 근데 이제 전일 미증시가 워낙에 크게 빠지다 보니까 그 영향을 결국 받은 건데, 어저께 같은 경우 국내 증시는 강하게 반등이 나왔었죠. 근데 이제 중국하고 미국이 반등이 못 나왔던 부분이 있었는데, 오늘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저점에서 2% 가까운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고, 이제 미증시만 반등이 나오면 될 것 같은데, 현재 미증시가 오늘 어떻게 반등이 나올지 그건 좀 더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시장은 똑같죠. 어저께 미증시가 뭐 S&P라든지 나스닥이라든지 2에서 3%의 급락이 떨어졌는데 왜 빠졌냐? 똑같죠. 실적에 대한 우려, 경기에 대한 우려, 바뀐 것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오늘 중국 같은 경우 왜 반등이 강하게 나왔냐? 그래서 3,000포인트 다시금 살려놨는데 왜 반등이 나왔냐면은 간단하죠. 어저께 지표가 좋게 나왔는 게 오늘 반영되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시장은 뭐냐면 지금 어차피 국내 증시라든지 해외 증시라든지 다 바닥은 잡혀져 있는 케이스입니다. 그 바닥권에서 조금 더 빠졌다가 올라올 것이냐 아니면 그냥 올라갈 것이냐 그 정도의 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시장에서 이제 만기가 끝났기 때문에 이제 앞전에 우리가 이제 12월 달에 들어왔었던 배당을 노린 프로그램 물량도 거의 소진됐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앞으로는 시장에서 움직일 때 다시금 수급적인 부분에서 기관들의 물량 자체가 최근 들어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제 기관에서 매수세가 그대로 이어질 것이냐 그리고 외국인의 매도가 어디까지는 축소됐다 오늘 다시금 크게 출하가 되었는데 외인 매도가 축소될 것이냐 이 정도가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제 오늘 시장 같은 경우 보게 되면은 이제 시총이 높은 이제 자동차라든지 뭐 IT 일부는 강세를 띠긴 했는데 대부분 다 빠졌죠. 그리고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OLED 관련주와 그리고 전기차 관련주들 일부 종목들의 강세가 이어졌는데 시장이 그만큼 마땅한 것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 지수 맞추는 데는 시총 상위 종목들을 가지고 받쳤다 정도가 되는 것이고 코스닥 같은 경우도 시장에서 마땅하게 추가적으로 대안주가 없으니까 기존에 강세 띄고 있던 OLED나 이런 종목들이 이쪽으로 수급이 쏠리면서 강세가 이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시장을 이제 하나씩 또 살펴봐야 되는데 자, 우리가 이제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해드려요. 시장은 이제 받아쳤다. 어차피 지금권에서 하루 이틀 뭐 이런 등락에 사실 신경 쓸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드리는데 어저께 급등이 나왔을 때도 마찬가지고 오늘 급등이 나왔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바닥을 잡아놨는데 뭐 이런 얘기도 나오죠. 바닥을 잡았는데 바닥을 뚫고 지하까지 떨어지지 않냐 이런 얘기도 나올 수 있는데 그렇게까지는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시장에서 진짜 뭐 악재다라고 할 만한 시스템 리스크는 여전히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결국 우려로 빠졌던 부분은 서서히 올라간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먼저 지수를 보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합주가 지수인데 자, 종합주가 지수가 좀 길긴 길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8월달 저점 자리대에서 중요했던 21선 저점 자리대 그 가격대는 아직까지 지켜주는 그런 모습인데 자, 제가 앞전에 늘 말씀드린 게 뭐냐면 시장에서 바닥을 만들 때는 딱 두 가지 케이스밖에 없습니다. V자 반등이 강하게 나오거나 또는 박스 꺼놓아서 바닥을 다지는 그 패턴밖에 없는데 지금 현재는 악재가 시장에서 어떤 구체적인 악재가 딱 떨어져가지고 그걸로 인해서 악재를 해소시켜주면 V자가 가능하겠죠. 근데 현재는 그 부분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현재 구간은 시장에서 빠지는 요인은 뭐냐? 우려. 말 그대로 경기에 대한 우려, 뭐 수급적인 부분, 뭐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우려로 인해 빠지고 나서 어떻게 해요? 바닥을 다지는 과정을 계속해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시장에서 지난주 금요일날 저점 자리대를 월요일과 화요일날도 지켜주고 어제 같은 급등 나왔다가 오늘 미증시 여파로 인해서 급락이 나왔었지만 다시 지지를 받고 5일선 자리대에서 맞춰줬다는 거죠. 그래서 시장에서는 이미 바닥을 다진 형태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거고 시장은 여전히 바닥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시장을 볼 때 우선은 어디까지 볼 거냐 그 부분인데 반등이 나올 때는 더 위를 크게 봐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뭐 소폭 반등이 나왔다 해가지고 바로 비중을 축소한다, 청산한다 이런 부분이 아니라 조금은 긴 호흡을 갖고 보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죠. 자, 그 다음에 수급적인 부분 한번 볼게요. 수급 보면은 지금 다시 화면을 좀 바꿔주세요. 우리 피디분께서 화면 너무 빨리 바꾸셨는데 자,
수급적인 부분을 보게 되면은 지금 거래 대금입니다. 거래량이 아니라 거래 대금을 보게 되면 지금 현재 어떻게 나오냐? 8월달 저점부터 지금까지요. 시장에서 지속적인 매수세가 꾸준히 이어지고 비중을 가장 많이 채운 것은 연기금입니다. 그리고 파란색 선이 누구냐? 바로 투신인데 투신 같은 경우는 간단하죠. 지수로 따질 때 2000포인트 미만, 이때는 자금이 유입이 되기 때문에 투신권은 오히려 지금 현재 주가가 빠진 이 구간대부터 매수가 강하게 들어오는 케이스고요. 그 다음에 지금 화살표로 표시해 놓은 게 뭐냐면 이제 금융투자. 이제 금융투자에서 가장 많이 들어왔던 것이 연말 배당을 노린 투자가 많이 들어왔었기 때문에 배당을 노렸던 투자가 들어왔던 만큼 거의 나갔죠. 그래서 단기적으로 이제 추가적으로 매도가 나올 수 있는 물량은 조금 남아있긴 한데 이 물량이 추가적으로 출회될 가능성이 높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볼 때는 이제 현재 기간에서 투신과 연기금이 물량을 많이 쥐고 있다. 그리고 금융투자에서는 들어왔던 배당 관련된 물량은 대부분 떨어졌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누구예요? 외국인이죠. 그러니까 외국인 같은 게 어떻게 돼요? 팔 만큼 다 팔았다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의 매도가 사실 계속해서 출회될 거냐라는 부분은 몰라요. 왜냐면 이미 신흥국에 들어왔던 물량들은 다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최근 들어서 매도가 나온 데가 어디냐라고 하면은 산유국. 그 다음에 뭐 중국에서도 일부 나오죠. 그러니까 미국이라든지 유럽계에서는 자금이 앞전에 빠진 만큼 빠지고 추가적인 매도 물량은 떨어지지 않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이제 중동 국가라든지 이런 쪽에서가 매도가 나오는 거죠. 그러면 간단하죠. 어저께 제가 유가를 보면서 설명을 해드렸는데 중동 국가는 시장에서 계속해서 자금을 판다. 이게 뭐 때문에 그렇다 얘기를 하죠. 유가가 계속해서 빠질 때문에 그렇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럼 유가가 바닥을 쳤다면 시장에서 어떻게 됐어요? 추가적인 매도가 나올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시장에서 결국은 제일 중요한 거는 외국인들이 매수가 언제부터 들어올 것이냐 그 부분이 되는 것이고 원달러 환율이 올라가고는 있지만 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이 최근 들어서 올라가는 요인은 뭐예요? 위안화가 추가로 절하가 된다? 아니죠. 위안화는 지금 어느 정도 멈춰 있습니다. 그러면 시장에서 달러화가 변동이 크게 나타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결국 시장에서 국내 원달러 환율의 상승 요인은 외국인들의 매도란 부분이죠. 그러면 외국인들 매수가 들어올 때는 환율도 좀 꺾일 수가 있다는 부분인데 환율이 올라가는 거는 기업 입장에서는 좋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이제 외국인이 어느 라인대에서 들어오냐 그게 나중에 향후 국내 증시에서의 기준점이 됩니다. 그래서 언제 들어올지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조만간 들어오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은 제가 새로운 자료를 설명해 드리고 보여드린다 이런 건 아닌데 시장에서 그동안 수급적인 부분에서 기간이 많이 잡아놓은 종목이 뭐냐 이걸 좀 따져보도록 할게요. 사실 제가 이 방송을 하면서 매일 한 30분 가까이를 떠들고 있는데 이 자료를 매일 만든다는 거는 한계가 있어요. 근데 이제 중요할 때 우리가 한 번씩 중요하게 체크해야 될 부분만 또 체크를 한 건데 오늘 수급적인 부분에서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자, 기간에서의 매매 동향입니다. 그러니까 외국인은 배제하고 지금 시장에서 외국인은 팔 만큼 팔았으니까 기간에서 어떤 거를 가장 많이 샀느냐 이 부분인데 자, 날짜상을 보면은 8월 24일부터 1월 14일 오늘까지예요. 그럼 날짜상은 무슨 자리냐? 앞전 8월달 저점이 나왔을 때부터 지금까지 기간에서 뭘 제일 많이 샀느냐 이 차이입니다. 자, 먼저 삼성전자 제일 많이 사긴 했는데 삼성전자 크게 현재 구간에서 의미를 잡을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삼성전자는 이제 방송에서 말씀드렸듯이 4분기 실적이 예상치를 하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새로운 모멘텀이 나오기 전까지는 강하게 움직이는 힘든 그런 케이스라서 이번 시장에서 강세가 많이 나온다. 외국인의 매수가 들어온다 할 때도 삼성전자가 시장 수익률을 크게 초과하는 가능성이 좀 낮다라고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녹색으로 표시한 것들이 있죠. 녹색 표시한 것들이 전부 다 현대차 그룹, 그러니까 자동차죠. 그러니까 자동차가 기간에서 적극적인 매수가 그대로 이어지는 그런 케이스인데 자동차 같은 경우는 모멘텀이 뚜렷하죠, 사실은. 이제 이익이 돌아가고 있다는 부분, 원달러 환율이 올라가면서 대외적인 환율적인 부분에서 좋아진다는 거, 그리고 신차 사이클이라든지 여러 가지 모멘텀이 있는데 자동차에 대해 참 많이 샀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빨간색이 있죠. 빨간색이 바로 LG화학, LG전자, LG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 그룹들은 간단하게 LG 그룹주죠. 그럼 LG 그룹주 같은 경우 왜 강세에 뛰느냐? 이유는 앞전에도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LG 화학 같은 경우는 배터리 부분, 그리고 LG 전자 같은 경우는 이제 자동차, 전기차 관련된
이제 전장 부품 이쪽으로 계속해서 모멘텀 받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LG 같은 경우 지주회사로서 이제 전기차라든지 뭐 이런 친환경 자동차 이쪽에 대한 뭐 진두지휘를 한다. 뭐 이런 관점이에요. 그 다음에 정유주하고 포스코와 SK이노베이션 두 개가 이제 눈에 띄는데 포스코는 시장에서 앞서 말씀드렸지만 구조조정 수혜주. 그러니까 이번 주에 주말에 이제 AIB가 공식적으로 출범이 되면서 이제 활동을 시작이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AIB라든지 이런 부분은 사실 작년 초부터 계속해서 나왔던 부분이죠. 근데 이게 이제 실질적으로 시행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녹색적인, 주황색으로 표시된 종목들이 뭐냐면, 코데스 200, 그 다음에 타이거 200, 그리고 레버리지. 이렇게 얘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얘들은 뭐예요? 시장에서 전체적으로 지수가 위쪽 방향이다라고 보면은 사는 것들이고, 그리고 아니다 싶으면은 파는 애들이죠. 그러니까 현재 기관에서 물량이 굉장히 많이 뭐 5천억대, 8천억대, 1조 이런 식으로 규모가 많이 잡힌 것이 크게 딱 나눠버리면은 간단하게 나오는 것이 어떻게 나옵니까? 자동차 섹터, LG 그룹 섹터, 그 다음에 철강과 정유, 그리고 시장 전체적으로 방향을 위쪽 방향 이렇게 잡아놨다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 중에서 자동차라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자동차는 사실 제가 이 시간에 굉장히 자주 말씀을 드려요. 자동차를 제가 너무 좋아한다라고도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 자동차가 왜 좋냐? 많은 투자자분들은 시장에서 예전에 자동차 좋았던 적이 있었죠. 2011년도, 2013년도까지는 굉장히 좋았어요. 그때는 이제 자동차 자체가 새로운 질적 성장기가 들어오고 환율적인 부분에서 좋았고 이익도 어마어마하게 증가를 했기 때문에 예전에 이제 금융이 터지기 전까지는 현대차 그룹이 글로벌 탑10 정도였었죠. 근데 지금은 규모상으로 보면 글로벌 5 기업 굉장히 많이 올라온 거죠. 근데 이제 국내 여론이라는 이런 데서는 아직까지 우리나라 사람들이 약간 아직까지 외제를 좋아해요. 그러다 보니까 뭐 독일 차라든지 뭐 이런 쪽이 훨씬 더 좋다. 이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그건 자연스러운 부분이겠죠. 그만큼 우리나라의 소득 수준이라는 것들이 많이 올라왔으니까. 여튼 자동차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보셔야 되는데, 자동차를 아주 크게 얘기를 하면은 가치주적인 부분, 그러니까 밸류적인 부분과 그 다음에 성장 부분이 섞여 있는 그런 업종이다라고도 볼 수 있어요. 자, 전체적으로 현대차 그룹 역사적인 흐름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현대차 그룹이 이제 현대차를 보면 되는데, 현대차 주가가 예전에 2000년 초반에는 3만 원에서 왔다 갔다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시장에서 사실 현대차가 그렇게 크게 자체 기술력도 뭐 높지 않았던 그런 시기였었고, 그 외적으로도 이제, 신차라든 이런 것들도 크게 부각이 되지 못했던 시기였었던 거죠. 근데 이게 언제부터 확 바뀌었었냐면, 이제 금융위기 때부터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금융위기 때 왜 바뀌었냐? 그동안 이제 이익을 냈던 거를 축적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금융위기가 터질 때 오히려 현대차 같은 경우 그동안 꾸준히 기술 개발을 하다가 금융이 터졌을 때 공격적인 마케팅을 쓰기 시작하면서 시장에서 굉장히 강하게 움직였던 그런 흐름이 있었죠. 그러면 이 당시를 처음에 뭐라고 하냐면 현대차의 양적 성장기 시다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중간에 이제 2007년도 이 전후에 때 중국에서의 인프라 투자하고 사실 자동차하고 상관이 없죠. 그래서 이런 구간대에서는 오히려 원달러의 900원까지 떨어졌던 시기였기 때문에 상승이 제한적인 그런 모습이었죠. 근데 이제 금융이 터지고 나서 어떻게 돼요? 원달러 환율이 굉장히 높아지고 공격적인 마케팅을 하고, 그리고 신차 사이클이 들어오면서 현대차가 한 단계 레벨업이 된 거죠. 그러니까 현대차의 글로벌 위상 자체가 굉장히 높아졌던 시기가 바로 이 시기였던 겁니다.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올라오고 나니까 이제 뭐가 돼요? 굉장히 많은 견제도 받기 시작을 하고, 우리나라에서 마찬가지로 엔화가 절하가 되고 우리나라 환율은 다시금 제자리 국면 떨어지기도 하고, 이런 얘기들 계속 나오니까 현대차도 이익이 매 분기마다 조금씩 감익이 되는 거였죠. 그러니까 이익 규모를 볼 때는 매 분기마다 1조 5천억에서 뭐 많이 나올 때 2조, 적게 나올 때 1조 3천억 정도 매 분기마다 1조 이상 꾸준히 내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돼요? 성장 동력이 없다. 그런 얘기가 나오니까 결국 주가가 빠졌던 거죠. 거기다 이제 뭐 한전 부지 입찰이 고가 매입이라는 이런 논란도 있었고, 여러 가지 모멘텀이 좀 안 좋게 나오면서 결국 떨어졌던 건데, 지금 현재 이 여건을 보면 어떻게 됩니까? 신차 사이클이 다시금 들어온 시기죠. 그 신차 사이클 들어오면서 외부적인 환경이 어떻게 돼요? 좋아지는 거죠. 환율 자체가 올라가기 시작을 했고, 그리고 중국에서도 다시금 세제 지원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통해서 강세가 이어지는 그런 흐름으로 연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현대차 같은 경우는 앞으로 상승 쪽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건데,
그래서 기관 투자자들이 현대차나 현대모비스, 기아차 같은 현대차 그룹에 대해서 적극적인 매수가 들어오고 유지가 되는 것이 배당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 배당뿐만 아니라 현대차가 이익이 돌아가는 구조로 들어오기 때문에 결국 뭐가 됐나 이게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재평가를 받을 수 있는 구간에 들어온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얼마 전에 현대차가 아이오닉 친환경 자동차인 아이오닉을 출시를 했습니다. 그전에는 현대차의 이제 라인업이라고 하면은 보통 준중형, 중형, 그 SUV 이런 식으로 그냥 통칭이 되어 있었죠. 근데 이거를 현대차가 세분화하기를 시작했어요. 작년부터 고급차 브랜드는 제네시스 아예 하나 만들어 버렸고, 그리고 신차 사이클은 그대로 가면서 새롭게 아예 친환경 자동차로서 아이오닉이라는 거를 출시를 한 거죠. 그전에는 하이브리드 차량이 있었죠. 뭐 아반떼 하이브리드, 소나타 하이브리드 뭐 이런 식으로 기존에 있는 차량들 중에서 하이브리드만 있었다면은 이제는 아예 친환경 하이브리드를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아예 이제 세분화시키면서 이쪽을 중심적으로 육성을 한다가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시장에서 전기차 관련주들이 굉장히 주가가 많이 올라갔어요. 그리고 아직까지도 전기차 관련주들은 강세가 유지가 되는 그런 케이스인데, LG화학 같은 경우 배터리를 만들죠. 근데 배터리 자체가 전기차에서 가장 핵심인 건 맞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핵심이지만 결국 그래봐야 전체 자동차에서 엔진의 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현대차 같은 경우는 이제 실질적으로 뭘 만들어요? 전체 전기차를 만든다는 거죠. 물론 중요 부품들이나 이런 것들은 뭐 LG화학이나 이런 데서 가져오긴 하겠지만, 마찬가지로 이런 모멘텀이 새로운 성장 동력이라 부분도 우리는 생각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시장에서 친환경 자동차 전망이 어떻게 되냐? 굉장히 좋죠. 자동차 전망이 이제 전기차 시장이 굉장히 커지는데, 전기차라는 게 단순 전기차, 뭐 하이브리드도 있고, 그리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가 있고, 순수 전기차가 있고요. 나눠지는데, 그 흐름이 앞으로 서서히 커진다가 되어 있고, 현대차 그룹에서는 이 부분을 앞으로 현대차 관련된 모델 수를 얼마큼 늘린다? 22대. 그러니까 지금 현재 뭐 다 해서 이건 하이브리드 모모에서 7대 정도인 거를 굉장히 크게 늘린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시장에서는 현대차가 단순히 가치적인 부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성장 동력도 가지고 있는 구간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현재는 부각이 잘 안 되죠. 왜 부각이 잘 안 될까요? 수급적인 부분에서 외인들의 매도세가 아직까지 강하니까. 그러면 시장에서 외인들의 매수가 다시금 들어오는 과정에 들어올 때는 현대차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모멘텀이 들어올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수급적인 부분이 풀리면은 그때부터 주가는 굉장히 강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현재 구간대가 사실 좋은 구간입니다. 그러면 차트사에서 흐름을 좀 볼게요. 차트사에서 흐름을 보게 되면은 현대차 주간 차트입니다. 주간 차트를 보면은 앞전에 주가가 많이 올라갔었죠. 2012년도가 고점 만들고 이때부터 뭐가 있었죠? 일본의 엔화 약세가 본격적으로 시행됐던 시기죠.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한번 빠졌다가 이익은 그래도 좋으니까 올라갔다가 다시 무너졌어요. 근데 무너지면서 어떻게 됐어요? 결국은 크게 나올 때 3단 하락이 끝난 거죠. 그러면 시장에서 3단 하락 이후에 쌍바닥 패턴 나오는 구조가 지금 만들어진 건데, 이게 지금 강연회 때 만들었던 자료라서 오늘 주가는 14만 1,000원이죠. 그래서 이제 강연회 때는 이제 13만 6,000원이었었는데 종가가, 그럼 지금 현재는 무슨 자리냐? 상가 패턴에서의 윗자리를 돌파할 수 있는 자리가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면 15만 6천원이랑 가격대를 뚫으면 어떻게 되냐? 단기적으로 18만 자리까지 보이겠죠? 그래서 현대차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뭐 제가 말하는 단기가 적어도 한 1, 2개월은 잡아야 되겠지만 그 정도 보더라도 상승 쪽의 무게가 굉장히 많다. 그러면 내려올 때는 어떻게 되겠어요? 내려오면 누가 손해? 연기금, 투신 전부 다 기관들이 다 손해가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보시면 되는 거예요. 시장에서는. 자, 그 다음에 현대모비스. 제가 이제 이 방송 통해서 얘기할 때 저는 개인적으로 현대차보다 현대모비스를 좋아합니다라는 얘기 참 자주 해드리는데,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는 친환경 자동차 쪽에 예전부터 준비를 많이 했었죠. 그래서 현대차가 완성차를 만들지만 현대모비스는 친환경 관련된 부품이나 이런 쪽을 계속해서 개발을 한 그런 케이스입니다. 근데 이제 앞으로 전 세계 차량들이 전체적으로 전기차나 이런 친환경 자동차 비중이 점점점 늘어날 텐데, 현대모비스가 현대차로만 부품을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그 외적인 지역까지도 같이 부품을 공급하겠죠. 그래서 원래 부품 회사들은 신차에 따른 이제 부품이 들어간 것도 있지만 항상 AS 이런 쪽까지 연결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좋다는 거예요. 그 현대모비스도 마찬가지인데 2011년도 고점 만들고 나서 쭉 빠졌죠. 빠지다가 지금 현재 뭘 만들었어요? 바닥권에서 N자형 바닥 모양을 만들어줘 가고 있기 때문에
어저께 같은 경우가 종가가 24만 9천 원, 뭐 25만 원짜리 때 한번 갔었는데 이제 이게 토요일 날 강연의 자료라서 그때 이제 24만 8천 원짜리 정도. 그래서 단기적으로 볼 때가 28만 원, 30만 원까지도 가능하다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추세를 돌파를 하고 나면은 더 크게 상승이 나올 수는 있겠죠. 근데 우선 마찬가지로 신재 시장에서는 돌파하고 지지를 잘 받아주고 나서 위쪽 방향을 틀어줬다고 생각하면 되죠. 역시나 똑같죠. 누가? 연기금이 가장 많이 산 그런 케이스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LG그룹주들을 앞전에도 잘 말씀드렸는데 LG그룹주가 이제 특히나 LG전자가 수급적인 부분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이번 주도 지난주도 그렇고 이번 주도 그렇고 시장은 빠지고 있어도 LG전자는 견고하죠. 왜 그러냐면은 항상 시장에서 주도주가 되고 시장에서 강하게 이끌어가는 종목들의 특징은 늘 똑같습니다. 캐시카우가 있고 성장성이 부각이 될 때 이때가 좋다고 그랬었죠. 그럼 LG전자 같은 경우는 캐시카우는 뭐예요? 가전제품 사업이죠. 에어컨, 세탁기, 냉장고 이런 데가 캐시카우가 만들어져 있고 예전엔 이 성장 동력이 스마트폰, 핸드폰이었는데 이게 많이 쳐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LG그룹에서는 예전부터 한 몇 년 전부터 자동차 전장 부품 이쪽으로 집중하는 게 모멘텀이 바뀌기 시작한 거죠. 아직까지 매출 규모가 크지 않아요. 올해 시장에서 뭐 LG전자가 실적이 확 올라간다? 이러지 않습니다. 근데 앞으로 서서히 좋아질 것이라는 기대치죠. 그게 성장성이니까. 그래서 LG전자가 그래서 수급이 강한 거예요. 그럼 LG전자 차트는 현재 어떤 그림을 만들었냐? 2008년도, 2007년도가 고점 만들고 쭉 내려왔죠? 엄청 많이 내려온 거예요. 내려오고 나서 이제 4만 원 전후 때부터 그동안 반등 많이 했죠. 반등폭이 굉장히 많은데 오늘 종가가 5만 7천 원 정도 될 거예요. 근데 LG전자는 뭐예요? 추세 라인 때를 이제 돌파하는 자리 때 진입을 한 거죠. 그러니까 돌파하는 자리 때에서 숨고르기 하고 나서 추가 상승이 나오게 되면은 직전 고점, 그러니까 2014년도 고점 자리 때도 가능한 그런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LG전자를 기관에서도 많이 사고 현재 전망치나 이런 것들이 좋게 나오는 그런 케이스입니다. 자, 그 다음에 지주에서 LG까지도 볼게요, 한 번에. LG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이제 이쪽 방송을 통해 여기서 이제 10월달이었었죠. 제가 이제 이 방송을 10월 중순부터 시작했으니까 10월달 이제 LG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드렸었죠. 그러니까 LG 이노텍도 자동차 전장 부품에 대해서 사업을 하고 있고 LG 화학은 배터리 부분이고 그다음에 LG 전자 같은 경우는 자동차 전장 부품 역시 마찬가지로 하고 있는데 이게 전체를 총괄할 수 있는 게 LG다. 근데 기본적인 펀더멘탈이라든지 상장된 자회사라든지 이런 거 따질 때 상당히 시총이 싸다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LG 같은 경우가 주가가 강하게 움직였던 건데 자, LG의 주가를 볼게요. 앞전에 강하게 움직였죠. 근데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어요. 이 구간대에서 한번 팝니다. 왜냐면 시장에서 직전 고점 라인이기 때문에 여기서 한번 팔고 나서 순고르하게 냅둬야 됩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지난주까지 어떻게 됐어요? 지지 테스트를 잘 받은 케이스죠. 그래서 이 강연의 자료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어떻게 됐어요? 오늘은 7만 원, 1,000원, 7만 원 좀 넘어가 있죠. 그래서 지지 밟고 위로 가는 그런 구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만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종목들은 꾸준히 잘 보셔야 되는 종목들인데 시장에서 상승폭 마디가 조금씩 다 틀립니다. 기본 목표치가. 그렇기 때문에 기본 목표치가 좀 더 높은 종목을 잘 선별하는 것이 더 좋겠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모멘텀이 있고 시장에서 성장성과 그리고 어느 정도 캐시카우가 유지가 되고 있는 그런 종목들이기 때문에 기관에서도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 많이 매집을 해 놓은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여러분들이 올 한 해 시장에서 계속해서 보셔야 되고 가격대가 내려온다 할 때는 또 사시고 단기로도 가능하겠죠. 내려올 땐 사고 어느 정도 올라오면 또 한번 파시고 길게 보신 분들은 지금 구간대에서 뭐 좋은 눌림자리니까 시장 자체 바닥이니까 이런 구간대에서 사셔가지고 또 위를 보신 것도 상당히 좋을 겁니다. 오늘 이거 외적으로 좀 있는데 이 부분은 또 나중에 제가 마땅하게 방송거리가 또 없을 때 하나씩 또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어느 정도 시간이 지금 2선밖에 없어가지고 추가적으로 더 다른 것들 해드리면 좀 힘들 것 같고 오늘 이제 시장에서 볼 때 만기였는데 오늘 시장에서 이제 외국인 선물 매도 이걸 좀 봐야 돼요. 외국인 선물 매도가 화요일까지는 누적 매도가 한 장중에 주간 기준으로 할 때 2만 1,000개 정도 나왔다가 그게 축소돼서 2만 개 정도 끝났었고 어저께는 외국인들 선물 매수가 커버링이 나왔었죠. 근데 오늘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 선물 매도가 다시금 대규모로 떨어졌었습니다. 그게 주간 기준으로 얼마까지 나왔었냐? 장중에 2만 5천 개까지 나오고 그리고 막판에 조금 축소가 돼서 그 선물이 좀 급반등이 좀 나온 그런 케이스였는데 외국인들 선물 매도가 2만 개, 2만 5천 개야. 둘 다 뭐 거기서 거기에요. 근데 이제 그만큼 뭐냐? 많이 팔았다는 얘기죠.
그럼 시장에서는 모멘텀만 있으면 돼요. 그게 앞전에 우리나라 수요일날 반등이 나올 때는 유럽 시장에서의 반등이 강하게 나왔던 부분이었고, 이제 오늘 같은 경우 중국까지도 반등이 나와줬고, 이제 미 증시만 반등이 나와주면 거의 해소가 될 것 같은데, 미 증시도 이번 주 금요일입니다. 금요일 날이 옵션 만기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장에서 그동안 갖고 있었던 포지션이 한 번은 다 청산되는 그런 구조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볼 때는 시장은 이제 어차피 똑같아요. 오늘 아니면 내일 강세를 띌 것이고, 이번 주 안 나면 다음 주 강세 띈다? 이 관점은 동일하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우려하지도 마시고 스트레스 받지도 마시고 하루하루 등락에 연연하지 마시고 가시면 좋을 겁니다. 자, 오늘 깡생크로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